인구 구조가 훨씬 더 좋았던 이런 시기에도 이렇게 저평가가 됐는데 여기까지 떨어질 거를 짐작을 못 하는지 250 정도면 허리 정도에서 사는 거라 보시면 돼요. 내년 한 상반기 어느 즈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빨리요? 단기간 폭락장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2024년 시장 전망을 할 때 상중하저라고 제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뭐 고만고만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총선 끝나고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은 지금 집 사라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좀 보고 계신지. 최근에 시장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2월 한 초까지도 설 전까지도 데이터들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이런 매매 수급이나 전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원래 이런 통계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월요일날 집계를 해서 그 주 금요일에 통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이나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설 끝나는 마지막 휴일이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에 통계가 집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집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2주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설 전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설 이후에 많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수급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좋아진 것처럼 보여요. 자, 이게 이제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매 수급이 좋아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전세 수급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정말 몇 군데 빼놓고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또 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세 수급이 좋아진다라는 거고, 아, 이거를 봤을 때는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이나 조금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는 괜찮은 거죠. 상중하저라고 제가 전망을 했으니까. 왜냐면 또 정부 정책도 있고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수급이 좋아져도 의미가 없는데, 자, 이 수급 데이터를 봐도 어때요? 위로 다 올라가고 있죠.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 거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매 거래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서울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수도권 전부 다 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즉 매매 거래, 전세 거래 다 늘고 있다. 울산, 경북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당수 지역들이 수급이나 거래 데이터를 봤을 땐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2020년 초부터 이제 해서 서울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보니까 요 막대 그래프 하나가 이제 그냥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래가 지금 제가 변곡점을 얘기했던 한 9월, 10월, 9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얘가 한 12월 달 정도에 바닥을 찍고 다시 1월 달부터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거래가 다시 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거래가 상당히 지금 좀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거는 그런 통계상의 오류? 왜냐면 2주가 누적이 된 집계된 데이터다 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스트레스 DSR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2월 26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스트레스 DSR이 주택담보대출 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 그리고 전세자금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일단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의 한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게 24년부터는 100% 시행이 됩니다.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내 연봉이나 연봉보다 조금 높은 수준까지 전체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설 끝나고 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는 뭔가 지금 살짝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그래서 한 3월 초중반 정도의 데이터를 좀 봐야 상반기와 스트레스 DSR의 영향이 어느 정도 이 수급이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리치고를 통해서 많이 보는 네. 이런 지표를 통해서도 이런 예측을 하신 어떤 데이터들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네. 리치고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서울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보는 이런 리치고 엑스퍼트의 웬만한 데이터들은 다 리치고 앱에서는 이제 화면이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고 리치고.ai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엑스퍼트 분석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시도 분석에서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시도별 플라워 차트가 나와 있고 투자 점수가 있고 이 투자 점수는 뭐냐면 지금 투자를 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인공지능 믹서기에 갈아 넣어서 점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서울은 언제가 투자하기 좋았냐? 요게 이제 70점이면은 무릎, 80점이면은 그냥 거의 발바닥, 발목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80점이 넘었을 때가 이제 2014년 8월부터 2016년 7월. 이때는 연끌을 해야 되는 시기였던 거고요. 70점 이상으로 올라선 게 이제 2012년, 13년부터 이렇게 70점 이상으로 올라섰는데, 제가 이제 고점을 부르짖었던 2021년 10월, 10년 한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로 했을 때, 이때가 투자 점수가 41점. 근데 지금 좀 좋아졌죠? 근데 51점입니다. 여전히 50점이고 어깨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40점은 머리 꼭지. 자, 그 다음에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투자에서 가장 큰 호재가 뭔지 아세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호재. 쌀 때 사는 거예요. 쌀 때. 근데 그 지역의 부동산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싼지를 알 수 있을까요? 보통 그래서 전세가율이나 이런 걸로 조금 예측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왜 사람들이 어떤 매매 가격에 대한 거품을 이야기할 때 전세를 가지고 기준을 삼냐면, 매매는 투자나 투기가 있죠. 그래서 거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전세는 어때요? 전세는 실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정해지는 거예요. 자, 전세 가격이 입주 물량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렇죠. 사람들의 수요, 일자리 다 들어갑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지만, 전세 가격은 실수요와 실공급이 그대로 만나서 투자나 투기 하나도 없이 결정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얘를 본질적인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부터 출발을 해요. 매매가 전세가 같이 출발을 합니다. 자, 전세가가 이만큼 올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본질적인 가치가 이만큼 오른 거죠. 자, 근데 매매가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가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가 예를 들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거품이 있는 거죠? 매매가 이만큼의 거품이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게 바로 이 전세 저평가 인덱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기간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5년 정도 볼 수도 있고 한 7년 정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어떤 대세 상승과 하락이 시작된 그런 분기점으로 또 보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요게 이제 2017년부터 데이터인데, 이때만 해도 고평까지 안 왔는데 계속 지금 보시면 좀 좋아졌다 떨어졌다 다시 조금 올랐는데, 현재 얼마냐? 마이너스 52.9%예요. 전세 가격이 100% 올랐잖아요? 네. 그럼 매매 가격은 한 150% 넘게 오른 거죠. 그렇죠. 실제 사용 가치가 100% 올랐으면 매매가도 100% 오르는 게 정상의 시장인데, 때로는 전세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가가 덜 오를 수도 있어요. 자,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서울이 거품이 매매가의 53% 있는 거고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울의 매매가가 지금 만약 전세가 유지된다나 전제 조건으로 따지면 매매가 한 50%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역들은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디가 저평가예요? 경부, 충북, 경남. 얼마나 쉬워요? 아니, 이거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거 못해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울산, 여기 마이너스 2죠. 이 정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마이너스 2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마이너스 20, 30, 40 이런 데는 확실하게 매매가의 거품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 데이터 중에 이제 하나 체크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성격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 좋겠다, 안 좋겠다.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부동산의 성격 데이터, 부동산의 능력 데이터, 부동산의 체력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하나 본 거고요. 네. 전세가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건 리치고 시세로 한 거고요. 리치고 시세는 그렇게 시기열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리치고 시세 기반이 아니라 KB 부동산 시세 기반으로, 왜냐면 한국의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오래 갖고 있는 것이 KB이기 때문에. 자, 전세가율도 이렇게 출렁출렁합니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세가율은 뭐냐면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가 전세가예요. 전세가율. 자, 그런데 이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떤 게 수치가 더 많이 늘어나야 전세가율이 올라가죠? 전세. 그렇죠. 자, 매매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전세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야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매매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럼 그 시장은 저평가된 시장이에요? 고평가된 시장이에요? 저평가돼. 저평가된 시장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에 내재적인 투자 에너지가 계속 쌓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을 때는 갭 투자가 많이 할 수 있죠. 네. 자, 이걸 보면 이렇게 초록색일 때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갭 투자의 최고 황금기였다. 저도 2016년에 서울의 아파트 하나를 4천만 원에 산 적도 있습니다. 4천만 원이요? 4천만 원 갭으로. 4천만 원 갭으로.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언제 해야 되냐? 전세가율이 이렇게 한참 올라가서 시장의 에너지가 쌓여 있을 때 해야 돼요. 반대로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렇죠. 매매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전세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거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사람들이 드디어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매매가 상승률이 전세가 상승률보다 더 크니까. 자,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투자의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게 2016년 중순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투자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자,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대중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게 2016년 중순부터인데 네.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이미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본 지 이미 몇 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전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나서 3년, 4년 뒤에 투자하는 거는 진짜 위험하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떨어진 지 4년에서 5년 차이는 팔아야 돼요. 왜?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을 때 2013년, 14년인데 그때 사람들 샀어요? 무서워서 못 샀습니다. 자, 언제 샀냐? 2015년도에 선수들만 샀습니다. 그때 거래량 보면 엄청 튀었거든요. 대중들은 언제 샀냐? 무서워서 못 샀어요. 아니 5억 하던 아파트가 6억, 7억 계속 올라가. 어떻게 사요? 못 산다니까. 무서워서 못 사요. 근데 마침 정부가 또 규제를 해. 근데 계속 올라. 이런 기간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고점을 찍고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3, 4년이 지나면 대중들이 못 견딥니다. 못 견뎌. 왜? 나만 혼자 소외되는 것 같거든. 다 지금 아파트로 돈 벌었는데 집에 가면 맨날 구박받아. 당신 때문에 지금 그때 사자고 했지 않냐? 근데 마침 코로나 터져가 금리가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영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전세가율이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낮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년 지났어요. 제가 4년에서 5년째 되면은 매도 적기라 그랬죠. 그게 2020년 중순, 21년 중순 딱. 그리고 영끌거래 터지면. 근데 지금 이 택도 없고 시장의 에너지가 쌓이려면 이게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자,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면 이 전세저평가 인덱스가 어떻게 돼요? 계속 좋아져요. 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아주 비싸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방송 놓치면 안 돼.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원래 돈 주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몇십만 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뭐 서울이 나쁘대 좋대 이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이 원리와 이거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부동산 컨텐츠 시장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전부 다 맨날 서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김기원도 나 딴 데 얘기하고 싶은데 딴 데는 사람이 적게 사니까 관심이 없어. 근데 제일 관심은 서울이니까. 근데 나는 부산 살아, 내가 대구 살아, 대전 살아, 충남 살아. 여기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지금 모든 지역에 시도, 신고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이거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를 해석하는 이 원리를 잘 좀 배우시면 여러분들 부동산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어느 지점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수요는 수요자죠.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이 많으면 떨어지고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올라간다. 이거는 공급만 이야기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빵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내가 대출 껴서 살려면은 500만 원 내야 돼요. 살 수 있어요? 공급이 없는데? 못 사잖아요. 아무리 공급이 줄어도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못 맞아요. 사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에 500? 못 사겠다. 자, 그럼 한 달에 200 어때요? 올해 200이죠. 해보죠. 해볼까요? 지금 얼마냐? 330이에요. 이게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해서 주택 담보대출 금리, 사람들의 소득, 주택 가격을 다 가지고 계산을 해서 내가 지금 대출을 껴서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로 샀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역사적인 고점인 21년 말에 38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떨어져서 330이에요. 근데 역사적인 지난 2007년 이후로 역사적인 평균이 250만 원입니다. 자, 근데 서울의 아파트를 언제 사기 제일 좋았어요? 2013, 14, 15년. 자, 이때 얼마였어요? 160 뭐 이렇게 네, 나와요. 170이 안 됐어요. 자, 만약에 지금 170만 원만 내가 한 달에 갚으면 서울의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무조건 가야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너무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모사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PIR 데이터도 보시죠. 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얼마 내가 몇 년 모았을 때 서울에 집 살 수 있는지. 지금 보이세요? 22배입니다. 지금도. 얘가 코로나 시대 때 얼마였냐? 28배. 미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세후로 지금 1억 연봉이면요, 부부 요즘에 이제 맞벌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억이면 세후로 얼마인지 아세요? 63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에. 물론 부부로 하면은 각자 과세하기 때문에 조금 더 될 거예요. 그냥 한 650만 원 칠게요. 자, 그러면 한 달에 세후로 내가 650만 원 버는데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내가 원리금 상환액으로 얼마 정도 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절반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예 없이 둘이 325만 원이면은 그래도 뭐 먹고 살 수는 있죠. 오케이. 그러면 325만 원 낼 수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절반.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서울에 아파트 살려면 한 푼도 안 쓰고 22년을 모아야 되는데 22년 나누기 0.5를 하면 돼요. 그러면 44년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44년 동안 꼬박 갚아야 돼요. 그럼 35 결혼했어요. 주택담보대출 받았어. 몇 년 갚아야 돼요? 44년 갚아야 돼요. 그럼 35 더하기 44 거의 70
거의 80인데? 아니 이때까지 일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얘가 역사적인 평균이요 17년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럼 17년이면은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34년이잖아요. 네. 35에 내가 집사. 그래도 69살까지 갚아야 돼요. 자, 근데 역사적인 저점이 얼마냐? 12가 안 돼요. 12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10이면 24년이에요. 네. 24년 더하기 35. 60살이 안 되잖아. 59살이잖아요. 자, 이 정도의 세상 어때요? 내 소득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하는데 내가 60살까지 하는 이 세상이 정상일까요? 내가 80살까지 갚는 세상이 정상일까요? 80살까지 갚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죠. 이걸 집을 누가 사요? PIR 내려가는 수치를 우리가 네.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우리는 2020년, 21년 엄청난 대세 폭등장에 가스라이팅이 돼 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200 밑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엄청난 저는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이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누구도 이 가격을 뒷받침해 줄 수 없어요. 거기다가 이 인구가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서울 인구 줄어들고 있어요? 안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세대수인데 17년부터 이제 서울의 세대수가 많이 증가를 했죠. 네. 그렇게. 근데 최근은 어때요? 세대수도 더 이상 못 늘고 있어요. 그러네요. 거기다 이제 이 인구 구성비를 보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70대 이상, 요게 60대 이상. 맨 위가 20대 이하, 30대, 40대, 20대. 자, 2013, 14, 15년. 이때가 이제 지난 서울 아프터시즌 저점이었는데 이때는 누가 많았어요? 젊은 층이 많았어요. 네. 나이 많은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이고 있습니다. 자, 집은 누가 삽니까? 60, 70, 80대 분들이 집 사나요? 젊은 층이 사요. 그렇죠. 성공한 인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님이나 이런 거 도움 하나 없이 내가 나이 65세 정도 됐을 때, 은퇴할 때쯤 됐을 때 대출 하나 없이 내 집만 갖고 있어도 이거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집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 주택연금이든 대출을 받든 뭐 하든 자산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뭐예요? 잠재적인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예요. 자, 그러면 60대, 70대인 거 이렇게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잠재적인 매도자는 많아지는데 잠재적인 매수자는 어때요? 계속 줄어들잖아요. 네.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뭘 꺼낸 거예요,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특별하게 해줄 테니까 집 사세요. 특별하게 금리 낮춰주고 특별하게 대출 기간 늘려줄게. 근데 이걸로도 마른 수건 짜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신생아 특례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훨씬 더 좋았던 이런 시기에도 소득 대비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대비해서 이렇게 저평가가 됐는데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는 훨씬 더 열악하단 말이에요, 이때보다. 근데 왜 여기까지 떨어질 거를 짐작을 못 하는지. 최근 2, 3년 부동산 시장이 어땠어요? 너무 뜨거웠지. 네. 이 거품이 꺼져야 다시 대세 상승이 올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반등과 하락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지 200 아래로 네. 이 PIR 지수가 내려갈 수 있는 네. 그 기간이 대략 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지 네.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 250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뭐 이건 100%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일단 250 정도면 허리 정도에서 사는 거라 보시면 돼요. 허리. 나는 한 무릎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200. 200의 수준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빠르면 1년 안에 올 수도 있고요. 늦어도 2년 안에 옵니다. 근데 저는 확률적으로 올해 한 가을에서 내년 한 상반기 어느 즈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빨리요? 그럼요. 기억 안 나세요? 2022년 하반기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22% 떨어졌잖아요. 엄청난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런 또 단기간 폭락장이 저는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게 24년이나 늦어도 25년에는 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하락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거래량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울만 볼 수 있고 하니까 이 친구 엑스퍼트에 들어가서 여기 가면 이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자세히 디테일하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들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월 평균 거래량이 얼마냐면요 2만 건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단기 반등장 왔을 때 이때가 한 15,000건 정도 조금 넘다가 다시 이제 꼬꾸라졌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또 신세가 특례 나오니까 다시 또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수도권이 언제부터 대세 하락장이었죠? 2008년에 금융위기 때 한번 와장창 했다가 2009년에 또 경기 부양 엄청 하고 규제 풀어주고 하니까 2009년에 반등장이 들어왔다가 그리고 2010년부터 다시 시들시들해졌어요. 자, 그 과정에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25,000건, 평균인 2만 건을 훨씬 넘는 이런 거래량이 나타났었죠.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거래량이 2만 건을 한 번도 못 넘는 이런 일이 역사상 가장 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거래량이 왜 늘어날까요? 거래량이 느는 이유는 누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느는 거죠? 매수하려고. 매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수자가 없다. 자,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특례보금자리론이 만든 거예요. 이때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없었어요.
2009년, 10년 이럴 때는. 정책적인 도움도 없이.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올랐는데 그런 정책까지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만큼 없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이 가격에 이 돈 주고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 올 수가 없죠. 자, 제가 또 엄청난 비밀을 또 하나 알려드리면 그럼 언제 대세 상승장이 오는데 거래량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는데 이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의 고점이 줄어들죠. 근데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의 고점이 높아지는 게 언제부터예요? 2013년 4월. 자, 평균을 넘으면서 이 거래량이 자꾸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가요. 빨간불 들어오는 게 언제예요? 2014년 9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징조가 나타나요. 13년 연말, 14년 초.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이때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이거 시장의 에너지가 바뀌네. 왜? 떨어지던 거래량 추세선이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2015년 3월 달에 거래량 터진 거 보이세요? 45,000건? 저거는 누가 산 거냐? 선수들이 산 거예요. 이제 수도권 대세 상승 버스 출발해서 사자라고 선수들이 저때 산 거죠. 자, 그리고 이때 2030 세대들이 정말 많이 샀는데, 자, 누군가 샀다는 얘기는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죠. 자, 이때 누가 팔았을까요? 요 앞쪽에 14년, 15년 그렇죠. 때. 자, 이때도 막 대세 상승에 출발하는데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때 누가 팔았을까요? 이렇게 고점에 거래량 이때 물린 사람들이 이때 판 거예요. 자, 지금은 거래가 없어요. 엄청난 침체량입니다. 지금은 절대 지금 부동산에 섣불리 지금 들이댈 때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지역마다 좀 달라요. 자, 그럼 수도권 기준으로 언제 그럼 대세 상승장이 올 건데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2만 건, 3만 건을 넘어선다. 버스 출발하는 겁니다. 네, 왜?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느는 이유는 누가 많아지기 때문에? 매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매수자가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느냐? 그만큼 이제는 대세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도권 기준으로 거래량이 2만 5천 건 정도는 넘어줘야 대세 상승 버스가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보합 상태고 하지만 폭락은 또 크게 올 것이고 네. 이후에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네, 상승장이 올 맞습니다. 수가 있다. 이런 일들이 2, 3년 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두 번이 있었는데요. 이제 IMF 때 얘는 단기간에 급하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2008년 금리위기 이후에는 완만하게 빠졌습니다. 오랜 기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패턴이 올 거냐? 저는 급락 패턴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2년 하반기에도 급락 한번 나타났다가 정책이나 이런 거 단기 반등이 왔죠. 그리고 요게 24년 하반기, 저는 아마 여름? 가을부터 아마 이 하락장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하락이 나타나면은 2년, 3년 지지부진하게 끄는 그런 하락이 아니라 한 1년 사이에 엄청난 하락을 하는 큰 저는 폭락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니에요. 네. 일단 서울만.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24년, 25년, 26년은 부동산 경매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기회들이 계속 오고, 진짜 공부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이런 월부 이런 유튜브도 많이 좀 보시고, 네. 데이터 공부도 하시고, 인생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버스 출발하는 그 시간을 저희는 포착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뭐 거래량, PIR 어떤 지표들을 좀 확인하면 되는지 다시 한 번만 그 지표 한 번만. 네. 일단 얼마나 이제 싼지 비싼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전세 저평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PIR, 이거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급 데이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급을 보면은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지금 시장은 어때요? 자, 이거를 좀 길게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파란색이 매도세거든요. 매도세가 2008년 12월 달부터 훅 줄어들죠? 빨간색이 매수세는 훅 올라오죠? 그래서 부동산의 반등이 나타났는데, 이제 2009년 10월 달부터는 매도세 많아지고 매수세 줄어들죠. 그러니까 2010년서부터는 하락이 올 수밖에 없는, 이게 그냥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전세 수급이 어때요? 굉장히 좋죠. 170, 180.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지금 24년 입주 물량 작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입주 물량 작은 것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갈 거라고, 대세 상승을 할 거라고 전망하는 거는 부동산 초딩 수준이다. 제발 이제 이런 얘기는 하시는 전문가는 저는 없었으면 좀 좋겠고요. 자, 이게 다 수급이 나눠져 있는 거. 아무리 전세 시장이 뜨거워도 매매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세가 꽉 차 있을 때는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출렁출렁 하면서 그러면서 매매 수급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불 들어올 때 이럴 때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완전 얼어붙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어때요? 원래 이렇게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작으면요, 전세 수급이 안드로메다 가 있어야 돼. 지금 150, 160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작은데도 지금 120밖에 안 됩니다. 네. 강보합, 좀 강세는 맞지만 이게 무슨 뭐 전세 대란을 불러올 만큼의 물량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입주 물량이 작잖아요. 20한 5년 동안 이렇게 입주 물량이 작았을 때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전세가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수급이. 많은 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이긴 하지만 대표님 얘기하시잖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네. 지금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지금 뭐 내 집 마련이든 아니면 투자든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대표님께서 좀 조언을 남겨주시면. 공부하는 돈을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이제 지인분이라고 해서 잠깐 한두 번인가 뵀던 분인데 너무 절실하다는 거 본인이. 근데 이분은 보니까 말로만 절실해. 말로만 절실하고 너무 그냥 간단하게 자기는 답만 알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세상에요. 공짜 점심이 없어요. 공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공짜만큼 큰 대가를 치르는 게 없습니다. 아니 내가 뭘 하지도 않는데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강의도 안 듣고 유튜브도 안 봐. 그러면서 인생 잘 살고 싶다? 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걷고 있으면 나는 달려야 되는 거고요. 내 옆에 사람이 달리고 싶으면 나는 미치듯이 뛰어야죠. 아니 그 정도는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를 바라야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203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부동산 시장 진짜 기회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거라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머지않아 시작됩니다. 이 버스 놓치잖아요?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계급 바꾸기 힘들어요.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미친 듯이 공부해요. 남들이 봤을 때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 이 정도로는 좀 해야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기회 정말 잘 잡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